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경은 박쌤입니다. 요즘 이제 한여름 날씨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새벽에 반팔을 입고 나가도 뭐 별로 이렇게 춥다는 싸늘하다는 느낌조차도 없습니다. 또 이러다가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5년 동안 최악의 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뭐 라니뇨인지 엘니뇨인지 때문에 굉장히 이제 더운 날씨들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간 뭐 매년 그렇게 발표는 됐어도 뭐 항상 더운 날씨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추운 날씨만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른 더위가 온다고 하니까 건강에 조심하시고 특히 이제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은 일찍 더워졌는데 감기 환자들이 끊이질 않고 있답니다. 이건 무슨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 신경 쓰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살아나가는 게 사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뭐 다 세상을 살아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하여간 건강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제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이제 생활 습관,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모든 질병을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의 모든 경우 생활 습관이 부신피로에 기여하거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종종 악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뭐 아래 그림에서 건강을 나빠지게 하는 공통적 요소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신 회복을 위해서는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림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외과적 수술, 그다음에 잘못된 투자, 우울증, 뭐 카페인, 그다음에 뭐 정크푸드, 그다음에 오염된 실내 공기, 뭐 또 술과 담배, 재정적 압박, 오염된 환경, 정서 불안정, 뭐 커피, 만성 질환, 뭐 이런 얘기들 등등등등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신 피로를 생활 습관 중에 부신 피로를 야기한다는 것이고요. 131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신 피로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증상은 피로감이다. 노상 피곤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성 피로들이니까. 거의 모든 경우에 만성 피로는 삶과 주위의 사람 혹은 직장이나 가정 환경을 피폐하게 만들고 특별한 경우에는 과도하게 피곤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내몬다. 그러므로 무엇이 부신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피곤하게 만드는지 외부 요인을 찾아야 한다. 어떤 거냐는 거죠. 내 생활에 만성 피로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읽어드린 그런 것들 중에서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를 해결한다면 작은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된다. 실제로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는 유익을 준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든지 너무 오랫동안 혹은 몹시 심각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결국은 만성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가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각자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담배를 피면 뭐 스트레스가 해소돼서 담배 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별로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요. 또 이제 뭐 또 술을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쇼핑을 해서 긁어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건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한다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쌓이겠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푸는 것이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행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바라며 기다리기만 한다면 아마도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점을 달리 보게 하는 리프레이밍을 활용하면 건강한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심리적 변화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항상 부정이 없이 긍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부정 속에서 긍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은 긍정적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사람인데 부정적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신도 아닌데. 그래서 진짜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려면 여기 얘기한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서도 이제 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플라시보 효과하고 노시보 효과에 대한 책인데 대부분 플라시보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안 했는데도 수술했다고 하고 그냥
덮어버렸는데도 똑같이 진짜 수술한 사람과 똑같은 회복력을 보여준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뭐 약도 마찬가지고요. 관점을 바꾸는 것은 스스로 상황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매주 바뀌길 원하는 문제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예 문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혹은 계속 노력한다면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스스로 장애물을 물리치고 그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필요한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참 말은 쉽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평범한 이제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뭐 하나를 바꾼다라는 것은 특히 프레임을 바꾸는 그 자체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144페이지에 믿음은 마음의 방정식이다. 업무의 성공 이꼬르 육체의 고갈 공식을 업무의 성공 이꼬르 편안한 집중의 공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상황은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건강 혹은 쇠약, 성공과 실패, 자율적 의지와 행동에 관하여 당신의 방정식이 어느 것이냐의 문제이다. 생활 습관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을 한번 리프레임하기 시작하면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어떻게 감정적인 인지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상이 당신의 삶에 있는 부정적 문제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상상력을 키워보세요. 즐거운 상상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또 내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 155페이지에 부신 피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계바늘이 PM 11시를 가리키기 전, 오후 11시를 가리키기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밤 1시나 2시까지 깨어 있으면 낮 시간보다 힘이 넘침을 느끼더라도 다음날 아침에는 더욱 부신이 고갈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신의 고갈을 막으려면 반드시 밤 10시 30분 이전에 침대에 누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의 사실은 생활에서 10시 반 이전에 잠자리에 든다라는 것이 완전히 습관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뭐 요즘은 습관이란보다 뭐 루틴이라고 뭐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냥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시 30분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거는 현대인들한테 거진 기적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10시 반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면 또 하루가 길지 않습니까? 바꿔보시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사실은. 또 160페이지에 이제 뭔 얘기가 있냐면 우울증은 부신피로의 공통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부신피로가 우울증을 부르는 건 아니니 딱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부신피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제약회사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운동이 우울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함을 보여준다. 운동은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함께 재생효과가 있다. 결국은 뭐예요? 부신피로도 운동으로 좀 극복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운동은 부신피로의 회복에 유익하다. 단 심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를 아는 지인들은 항상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는 마라톤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러너스 하이 뭐 정말 내 자신을 극복했다는 그런 만족감이나 또 그때 나오는 다이돌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뭐 성취감도 이루고 뭐 훌륭한 운동이긴 합니다만은 심한 운동은 결국은 몸에 무리를 가중시키거든요. 부신 피로의 회복에 필요한 것은 폐활량을 높여주고 근육의 강화와 유연성을 높여주는 운동이다. 이런 운동이 부신 피로뿐이 아니고 몸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빨리 걷기라든지 계단 오르기, 유산소 운동으로는 또 등산이나 러닝머신 달리기. 러닝머신은 개인적으로 뭐 그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러닝머신이라도 달려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러닝머신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단거리 경주, 또 수중 에어로빅, 수영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무산소 운동으로는 역도, 푸시업, 웨이트 머신,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요. 그다음에 잇몸 일으키기, 턱걸이 복근 운동. 유연성 운동으로는 요가나 스트레칭 정도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생활 습관인 거고요. 13장이 그래서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신이 스트레스에 반응한다는 것은 부신의 입장에서는 물질 대사가 빨리 일어나야 하므로 평상시에 요구되는 영양 물질의 몇 배를 더 소모한다는 뜻이다. 부신 피로는 이 세포들이 저장된 영양 물질들을 다 소모해서 부신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새로운 영양 물질을 공급받아야 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라고 보면 된다. 양질의 음식은 훌륭한 영양 물질의 공급원이 된다. 양질의 음식입니다. 양질의 음식. 그럼 뭐 그냥 우리가 먹는 게 뭐 다 양질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일일이 따지면 먹고 살 게 한 개도 없는 세상이 온 거는 사실입니다. 전혀 많은 분들이 인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GMO 식품이라고 하는데 최초로 GMO 식품이 뭔지 아십니까? 토마토예요, 토마토. 토마토인데 토마토는 정말 우리가 뭐 굉장히 좋다고 하고 이탈리아 속담에 보면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 때 의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간다 그랬어요.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그만큼 건강해지기 때문에 의사들이 할 일이 없다고 해갖고 이탈리아에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피자를 보게 되면 어때요? 그게 토마토 토핑도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막 치즈 막 이런 게 뿌리는 게 아니고 걔네는 정말 단순하게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토마토가 이제 뭐 하여간에 최초로 GMO 식품을 만든 게 토마토인데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토마토가 쉽게 물러져서 뭐 이렇게 하루를 지날 때 오후쯤 되면 막 그냥 막 거저주다시피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토마토 잘 안 무르죠. 수익성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GMO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일반 토마토보다는 사실은 이제 방울토마토, 아직까지 방울토마토는 제가 아는 정보 내에서는요, 이미 됐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접한 정보 내에서는 아직 방울토마토는 GMO 식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신문에도 났었고 그 딸기를 판매하는 분들이 또 이렇게 그 붙여놓고 팔던 그래서 뭐 신문에도 나사에서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넙치 딸기 그래갖고. 딸기와 넙치 유전자를 결합시켜서 딸기도 굉장히 잘 무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 무르잖아요. 또 사실은 딸기는 이때쯤 자연도로 한다고 한다면 이때 5월 초나 이때쯤 가서 먹고 한여름 되기 전에 이제 없어지는 과일인데 지금 딸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겨울의 제철이라고 할 정도로 막 생산이 되죠.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 딸기가 그렇게 며칠씩 보관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대단히 신기한 일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양질의 음식. 그럼 뭘 먹고 사느냐? 뭐 사실은 그렇게 다 따지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한 개도 없습니다. 대신 뭐 이렇게 생협이나 또 이렇게 한살림이나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저희 집은 이제 주로 이제 초록마을이나 생협에서 사다 먹는데 조금 비싸요. 비싸지만 많이 사지는 않거든요. 조금씩 사서 그때그때 해 먹기 때문에 어쩌면 많이 사서 쟁여놨다가 상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어쩌면 더 훨씬 더 경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도 있습니다. 음식 섭취가 불량했던 것이 수많은 부신 피로 원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부신 기능 회복에는 영양가 높은 양질의 식사는 회복을 위한 하나의 요소라기보다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요소이다. 적절한 영양 공급이 없이는 부신 기능의 회복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잘 먹느냐가 항상 키이긴 하죠. 부신에서 만드는 호르몬인 코티솔은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적정 혈당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부신이 완전히 녹다운될 정도로 피로할 때는 코티솔 수치도 너무 낮아져 적당한 혈당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신 피로가 있는 사람은 저혈당에 자주 빠질 수 있다. 부신 피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참 이게 딜레마인데요. 하여간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셔야만이 저혈당에도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부신 기능 저하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적절한 음식 섭취 없이 오랫동안 일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런 경우 몸 안에서 저혈당이 유발될 수 있고 이에 반응해서 부신은 적절한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코티솔을 더 만들어야 되므로 부담을 더 받게 된다. 그러니까 입맛이 없어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양질의 음식을. 그래서 적당한 양의 단백질, 필수 지방산, 그리고 양질의 탄수화물 공급이 없고 식사 간격이 너무 떨어진 경우에는 오히려 부신피로 증상을 악화시킨다. 근데 항상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성을 가지면 됩니다.
하루에 2끼를 먹는다 그러면 2끼만 챙겨 드시면 돼요. 하루에 1끼 먹는다 그러면 1끼만 챙겨 드셔도 됩니다. 근데 규칙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은 아침 먹었다, 어느 날은 뭐 점심을 먹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야 몸도 일정한 리듬을 유지를 하거든요. 166페이지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커피나 콜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계속 부신을 자극하여 결국 부신을 고갈 상태에 이르게 하고 몸 안에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변화하게 만든다. 이렇게 카페인과 패스트푸드로 하루를 보내면 하루의 일과가 끝날 무렵에는 몸이 거의 물에 젖은 솜마냥 무겁고 기력도 처지게 된다. 점차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고 이런 일이 쌓여 몇 년을 지속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너무 달달하게 많이 먹고요.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다 돼 있는 얘기니까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지만 200ml 흰 우유에 각설탕 6개에서 6개 반 정도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유에 설탕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슨 우유에 설탕이 들어가냐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우유통 뒤에 보면 탄수화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유에 탄수화물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분해돼서 포도당이 되는 건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설탕이라고 적지 않고 그냥 탄수화물이라고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많이 먹으면 칼슘도 좋지만 그 안에 설탕이 각설탕 6개, 200ml 제일 작은 우유예요. 얼마나 인이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결국 우유를 먹어도 뼈에서 녹여낸다라는 거죠. 그런 사실들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부신피로를 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소 낮은 혈압을 가지고 있지 고혈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뛰어난 의사이자 연구가인 롭은 오랫동안 에디슨병 환자의 음식에 많은 양의 소금을 사용하도록 처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근데 현대인들은 많은 양의 소금을 먹으라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소금이 부신피로 환자의 떨어진 혈당을 올리고 세포 내 나트륨의 손실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몸에서 원하는 것 같다면, 즉 짠 음식을 먹고 싶다면 즉시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혈압이 정상인 사람들에게 소금 섭취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저혈압인 사람들이 소금 섭취와 관련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고혈압까지는 되지 않으며 만약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 된다면 그때 소금 섭취량을 줄이면 된다. 나트륨 말고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을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소금을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짜디짠 나트륨이 잔뜩 들어간 라면이나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많이 먹죠. 그래서 우리들이 몸이 아픈 거죠. 또 단백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신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으로부터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절대적이며 햄이나 가공된 치즈, 가공된 식물 단백질 같은 것들의 섭취는 피해야 한다. 생으로 먹거나 살짝 요리해야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이 변성되지 않고 원래의 형태로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영양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생으로요. 근데 이제 부신피로를 앓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위에서 위산의 분비량이 적어 단백질의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배에 가스도 차고 트림도 나오고 복부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단백질을 적게 먹고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된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부신을 더 힘들게 만들어 부신피로를 증가시키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펩신, 트립신, 파파인 그리고 다른 소화 효소가 들어간 소화제를 복용하여 단백질이 쉽게 소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또 채식만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회복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만약 부신피로를 앓고 있는 채식주의자라면 콩과 함께 씨앗류와 견과류를 같이 함께 먹어야 한다. 또한 달걀, 된장, 바다에서 나오는 채소류, 바다에서 나온 채소류라고 하는 것은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거예요. 요구르트 같은 것들을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신 기능 회복을 위해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요. 하여간 좋은 양질의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같이 공급하는 것이다. 에너지만 공급하는 단 음식, 정제 밀가루로 만든 빵, 영양가 없는 정제된 재료로 만든 음식물은 피해야 한다. 피해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피하시고 소금을 드시는 걸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단순하게 지방을 적게 먹는 것이 좋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필수 지방산이 많이 포함된 함유된 지방을 먹는 것이 몸의 건강에 맞는다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게 되게 좋죠.
산패된 기름은 부신피로 환자의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산패된 기름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계속 튀기는 거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이런 양질의 음식들을 계속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초콜릿 195페이지, 초콜릿이 먹고 싶은 이유는 마그네슘을 보충받기 위한 몸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칼슘의 중요성은 무지하게 많이 아는데요. 마그네슘의 중요성은 모릅니다. 근데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20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시는 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지 않는다면 짧게든 길게든 건강 상태에 엄청나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에서 파는 물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염된 물일 수도 있으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물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생활 습관과 식습관만 바꿔줘도 부신피로라든지 그다음에 많은 질병에서 우리가 조금 뭐랄까 해방되지 않을까,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가족들의 건강과 또 내 건강을 위해서 여러모로 또 신경 쓰는 또 한 주가 되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